슈터드입니다. 행정 절차론 출제 유력한 테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분 사전 통지죠? 네, 여러분 1순위 사전 통지.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의리 원고인 갑에게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요. 의사 자격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네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3년 6월 지나서 의사 자격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에요. 이 처분의 효력 일단 처분의 사전 통지 사안에서 원고에게 의사 2개월 정지 처분이죠.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죠.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의사 자격 2개월 의 정지 처분 독자적 위법성 사유가 되는지 문제되지만 근데 문제돼야 되는데 절차를 거쳤네요. 정지 사안의 경우처럼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면요. 바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3년 6월이죠. 3년 6개월 지나서 의사 자격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면 후에 당해 처분에 문제가 되는지 논의하면 되겠죠. 그 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처분의 사전 통지, 면제사항, 다음 기간, 의견 제출 절차, 종류, 요건, 예외, 절차 간단하게 적어야겠죠. 절차 상한제 치유 가능성, 그죠? 그 결론 내면 되는데 여러분 결론 내기 전에 행정절차법 22조 5항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절차법 제 22조 제5항에는요.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규정. 꼭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속히 처분에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데 얼마나 지났어요? 3년 6개월 지났으면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죠. 그럼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절차법. 참고로 사전 통지는 2017년도에 나오고요.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서론 봤고요. 2번이요. 처분의 사전 통지. 첫째 면제사항이에요. 뭐죠? 면제사항? 여러분, 첫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 위하여 손이면 자동으로 써지지 않습니까? 이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암기라는 거는 그냥 머리로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손, 입, 눈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외우는 게 기억력으로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머릿속은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손이 자동으로 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려면 멀었겠지만 멀었습니다만 노력하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요.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그때 면제사항이죠. 세 번째, 처분의 성질상이에요. 의견 청취가 현저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요.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요. 그렇죠? 사전 통지 사항은요. 자, 여러분. 처분의 사전 통지 사항. 뭐 가령 처분의 제목. 그다음에요. 성명과 명칭이죠. 당사자의 성명과 명칭, 성명 또는 명칭이겠죠. 그 다음 주소. 그 다음 세 번째요. 자, 의견, 제출 기간의 명칭과 주소요. 그 다음 의견, 제출 기한의 의견 제출 기한이요. 등을 당사자 등에 사전 통지합니다. 사전 통지 기간은요. 여러분, 의견 제출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고요. 청문은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 그죠?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요. 인터넷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는 거죠. 다시 의견 제출 상당한 기간. 청문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청문은 시작된 날부터 10일 전까지. 공청회의 경우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립니다. 의견 제출 절차요. 종료 예절, 이거 종료 쓰라는 거고요. 요건, 예절, 절차. 자, 의견 제출 절차는요. 자, 행정청이에요. 그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공청회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기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예외 사유요. 제가 요건을 말씀드렸나요? 자, 의의는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 공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말하는 거고요. 요건은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공청회 외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고, 예외 사유요. 자, 사전 통지 예외 사유 면제사항 플러스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 청취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예외 사유 봤고요. 절차요. 의견 제출 절차의 절차. 당사자 등이 하면 되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등이고요. 방식은요.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을 보죠. 네. 하자의 치유 가능성,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의 치유가 가능하고요. 자, 관련 판례, 의견 제출 절차, 지금 사항과 같은 관련된 판례입니다.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처분하고 있지 않다가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서야 처분을 한 것은 그 원고들의 신뢰죠.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며 복지부에 이들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6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내린 적 있죠. 그래서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에서 의사자격 2개월 정지 처분이요. 사전통지 의견 제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바로 처분하지 않고 3년 6월이 지나서 한 당해 처분을 한 경우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22조 행정절차법 22조요. 5항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위배되므로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죠. 네. 사전통지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죠. 자, 이동통신사를 운영하고 있는 갑은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여 통신사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요. 이것도 중요하네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지금까지 작년에 나왔고요.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정보 처리자의 조치. 작년에는 개인정보 개념, 손해배상 2019년도에 나왔고요. 올해 나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이용. 어떻게 보면은 뭐 특이하지 않지만 중요한 쟁점이네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에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언제 수집할 수 있죠? 이용은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죠.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가능한 사항은 첫 번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죠. 대표적이죠.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법률이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죠? 법.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세 번째요. 공무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 다음 네 번째요.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요. 동법 불가피 소관 업무 수행을 불가피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 주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 다음 다섯 번째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써볼게요, 여러분.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6번이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6번이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 개인정보 수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6가지. 이거를 깔끔하게 외워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문자를 따셨겠죠? 일단 하나씩 저는 이제 외울 때 노력을 하죠. 그냥 다 외우려고. 근데 어떤 단어 하나의 문장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외우려고 하는 습관.
다음 이미지를 좀 그리면 좋겠죠. 일단 정보 주체의 동의, 그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요. 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죠?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자,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죠? 다음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의사표시 불명, 주소 불명, 그 다음에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자,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급박한 경우죠. 그래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네,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겠죠.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 권리보다 우선할 때, 그렇죠? 이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당연히 총할 수 없죠. 네. 이때도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2번 동의시 통지사항.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자,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 그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사항은 자, 1번. 뭐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요. 그 다음 2번.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 다음 3번이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되겠죠? 4번이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요. 통지사항 3번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 자,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 이때는 대통령 영어로 정한 바에 따라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요.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당초 자,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2번 저장 나올 수도 있다. 자, 공청회 문제입니다. 공청회. 자, 행정 절차법상 공청회가 2013년도에 한번 나왔습니다. 2013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 전자공청회 나왔네요. 공청회. 글쎄, 이번에는 그래도 의견 청취, 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의견 청취 기회, 이거는 여러분 어떤 기출과 상관없이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행정청 갑은요,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 이용계획, 환경계획, 노건, 공원 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 방향으로 제시되어 그 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에 지침이 되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지만 널리 의견이 수렴된다. 의견 수렴이 필요한 행정이라고 판단되는 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 개최하고자 해요. 문제 1번.
행정 절차법상 공청회를 개최할 시기, 공청회 개최의 알림, 전자공청회, 공청회 주재자, 발표자 선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2번 공청회 진행한 결과 반영, 재개최의 내용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사안을 개최하지 않은 경우 위법 여부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자 공청회의 개최, 그다음 공청회 개최의 알림, 그렇죠? 전자공청회, 그다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이죠. 그렇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요. 공청회 진행, 그죠?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 반영이요. 공청회의 재개최, 다음 공청회 위반의 위법 여부죠. 공청회 위반에 대한 위법 여부. 자, 일단 공청회 개최 시기요. 자, 일단 공청회 개최 시기는요. 행정적인 처분을 할 때 언제 할 수 있죠? 개최 시기는 첫째, 다른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죠. 둘째, 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죠. 그 다음,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있죠. 그 알림이요. 행정청은요,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일단 제목 알려야겠죠. 제목, 일시, 장소, 다음 공청회 내용, 그 발표자 관한 사항, 발표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그 밖에 공청회 개최 필요한 사항. 제1장,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 신청 방법, 그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입니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에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리면 됩니다. 전자공청회요. 행정청은요,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 실시할 수 있죠.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 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죠. 이외에 전자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이요. 행정청은요, 해당 공청회 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죠. 사람 중에서 공청회 주재자를 선정합니다. 그죠? 공청회 발표자는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하면 되죠. 근데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공청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람 중에서 지명 위촉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해당 공청회 사항과 관련된 당사자 등이어야 되고요. 다음 해당 공청회 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해당 공청회 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 가능합니다. 문제 2번. 그리고요. 행정청은요,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죠. 그 다음, 공청회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할 수 있죠. 지급해야죠. 네.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2번이요. 공청회의 진행, 결과 반영,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할 사안, 그죠? 근데 개최하지 않은 경우 공청회 위반에 대한 위법 여부. 우선 공청회 진행입니다.
공청회의 주재자는요. 자,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해야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안할 수 있고요.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 가능합니다. 그다음 발표자는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죠.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다음 공청회 주재자는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 상호 간 질의 및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죠. 자, 방청인에게도 의견 제시할 기회 주어야 합니다. 자,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 반영이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인정되면요.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공청회 재개최죠. 자, 행정청은요. 공청회를 마친 후에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공청회 위반에 대한 위법 여부요.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민주적 행정 결정과 행정의 투명성 및 결정된 행정의 저항을 줄이려는 데 취지가 있죠. 따라서 법이 규정한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이루어진 행정작용은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행정작용으로서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공청회 위반에 대한 위법 여부 취소 사유가 된다. 그렇죠? 행정의 투명성 결정에 대한 저항을 줄여야 되는데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이루어진 행정작용 위법한 행정작용으로서 취소 사유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다 같은 입장이에요. 네, 이거는 문제 저장해 놓고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절차 올해가 나오겠네요. 네. 과태료 부과 절차, 이의제기, 불복 절차죠. 이거 나옵니다. 이거. 네. 여러분 반문 이거 나옵니다. 만약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나옵니다. 왜냐면 2018년도에 안 나왔고, 2019년도에 안 나왔고, 2016년도에 과태료 부과 절차 불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 2018년도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고의과실에 의한 질서 위반, 심신장애와 질서 위반 이렇게 두 테마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질서행위 규제법에서. 그래서 나온 다음 이번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의 과태료 부과 절차, 이의제기, 부감 이의제기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온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료 과태료 부과요. 자,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절차, 그 다음에 이의제기 쓰라 이거죠. 그러면 행정청 먼저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등이요.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되죠.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죠? 다음 당사자는요.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단 행정청은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 감경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요 종료되겠죠. 다음이요. 행정청은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과태료 부과예요.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의견 제출 절차. 의견 제출 절차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서면에는요,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죠. 이의제기.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 그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한다. 불복하는 당사자. 당사자예요. 그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언제 기간이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이 뭘로? 서면으로 이의제기. 이의제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면으로 이의제기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어떻게 해요? 그 효력을 상실하죠? 상실하게 됩니다. 당사자는요. 그리고 행정청으로부터 이의제기 처리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물론 서면으로 이의제기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요. 행정청 이의제기를 받았죠? 이 받은 날부터 14일이죠. 14일 이내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의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정된다.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요.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요. 당사자나 이의제기 이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 및 증빙서를 첨부해서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주 14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처리한 경우나 아니면 당사자가 이의제기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의견 및 증빙서를 첨부해서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의견 제출. 질서 위반 행위 규정법상 과태료 부과 절차 매우 중요하죠. 네. 지금 네 문제 봤는데 이 중에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 매일매일을. 질서 위반 행위 규정법, 약식재판. 이거는 일단 이제 패스. 지금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이요. 제가 또 찍는다면 지금 문제 있잖아요. 그 청문, 이 송달. 이거 재밌어요. 공시송달 효력 발생 문제거든요. 공시송달. 네. 지금 행정의 송달 방식과 효력. 요게 보세요. 송달 방식, 효력. 이 부분이 아직 사례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어요. 사례 문제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의 송달 방식과 효력이요. 이 부분은 효력 발생, 이 부분 이런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다. 계산 문제거든요.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을은요. 영업주 갑에게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서 보통 우편으로 청문 통지서를 3회에 걸쳐 보냈으나 반송되어 왔고요.
2019년 9월 1일자로 9월 16일에 청문 개최하니 야, 참석해! 라고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 오호, 그렇습니다. 갑은 영업주 갑이 자, 청문서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청문 절차를 불출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과 을은요, 공정하게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청문 조서를 작성하는 등 청문 절차들을 거쳤다고 주장하겠죠. 이러한 경우 영업허가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이게 작년 문제와 비슷하네요. 청문 반성과 청문 불출석에 대한 청문 불실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례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 근데 우리가 지금 챙겨봐야 되는 거는요. 공시송달, 그렇죠? 그 송달의 효력 발생 문제. 그래서 송달을 공시송달 했는데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송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단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따로 정리를 이번에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문 절차, 예외 사유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이라는 것은 이 절차상 하자 많은 이유로 자 취소할 수는 없고 자 절차상 하자에 대한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판례 검토, 판례 입장 당연히 무슨 입장이라고 했죠? 절차상 하자만의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적극설 입장. 그래서 문제 청문서 공시 송달. 자, 여러분 청문서 공시 송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고일로부터 여러분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로 발생하죠. 청문서 공시 송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효력 발생. 그 처분의 사전 통지 기간은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도착. 즉 공시송달일로부터 약 24일 이후에 청문 개최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9월 1일부터 9월 16일 이건 뭐예요? 공시송달일로부터 24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청문서 사전 통지 기간을 어겼죠. 자, 그래서 위법해요. 그래서 비록 청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요. 청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자, 이 사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결론은 단순한데 자,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뜯어보면서 의요. 청문이란 여러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자,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도달의 효력, 그죠? 뭐 보통 우편, 공시송달의 효력이겠죠. 그 다음에 청문의 사전 통지 기간,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이런 사항들이 문제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송달의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송달? 당사자 등에게 행정 절차상 서류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죠. 당사자 등에게 행정 절차상 그 서류의 내용을 알리는 것을 송달이라고 하죠. 우편 송달. 자, 송달 입증하기 위해서 자, 등기 우편 방법이 하죠. 보통 우편 이거 도달 추정이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등기 우편 방법에 의합니다. 그다음 교부 송달 이건 뭐예요? 교부 수령 확인서 받고 문서를 교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송달하는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 때 그 사무원 등 자,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 교부할 수 있죠. 그 다음 효력 발생이에요. 송달은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송달 받은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도달. 그 다음 청문이요. 자, 적용 범위 다른 법령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청문 실시. 그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 자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요. 근데 어떤 처분이죠? 자,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 자격의 박탈이나 법인 조합의 설립 허가의 취소입니다. 다시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 실시하라 이거죠. 예외 사유는 뭐예요? 예외 사유? 여러분, 청문의 예외 사유 네 가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생략할 수 있죠. 두 번째,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예외되죠. 세 번째,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리고 네 번째요, 마지막,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할 때 의견 청취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청문 절차요. 여러분들 청문 주재자 잘 써야겠죠? 청문은 그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죠. 청문 주재자. 행정청은 이 청문 주재자가 선정될 때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말.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10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요. 의견 반영이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조서, 그 다음에 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 처분 효력이요. 절차상 하자마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죠. 소곡설 취소할 수 없다. 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부족하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 적극설 절차상 하자만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 판례 입장이죠. 절충설 기속행위 경우에는 절차 하자로 취소할 수 없지만 내용상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기본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 판례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설을 취합니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명령, 설령 그 실제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죠. 검토요. 현행 행정소송법이 절차 위법의 이유로 취소 판결을 인정하고 있고 절차 중심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적극설 타당. 문제 해결이에요. 청문서 공시송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하죠. 네.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하고요. 그 다음 청문회 사전 통지 기간은요.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즉 공시송달일로부터 24일 이후에 청문 개최가 가능하므로 사안의 9월 16일 그죠? 9월 16일 청문 개최는 청문서 사전 통지 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위법하여 청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허가 처분 취소는 위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자 이거죠.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문제. 제가 몇 차례 여러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공시송달의 그 효력 발생의 문제입니다. 사안처럼 당사자에게 청문 통지서가 송달하였으나 그죠? 주소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거와 if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눠볼게요. 일단 1번 당사자에게 청문 통지서가 송달되었으나 인터넷이란다. 우체국 사정 등으로 주소 불명으로 반송이 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절차요. 행정청은 최초로 발송을 합니다. 그렇죠? 청문 통지서 최초로 반송하면 반송이 됐어. 공시송달을 해. 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이 나겠죠? 그 다음 청문을 해. 그 다음에 처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행정청에서 최초 발송부터 시부터 반송까지 그죠?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공시 송달 후부터 효력 발생까지. 이건 얼마예요? 14일이죠. 공시 송달 후부터 14일이 지나야 공시 송달 효력 발생하죠. 그럼 공시 송달 효력 발생돼서 14일이 지났어. 그때부터 자 청문 개최일까지는 여러분 10일이라고 그랬죠? 10일. 그러면 최초 청문 통지서 발송일, 그 다음에 반송에 걸리는 기간 플러스 공시 송달부터 효력 발생 14일. 그 다음에 공시 송달 효력 발생한 이후부터 청문까지, 청문 개최일까지 10일. 그래서 24일이에요. 플러스 반송 걸리는 기간 이후에 청문 개최 가능하다. 그죠? 그렇죠? 두 번째 경우 행정청은 공시 송달하죠. 자, 공시 송달하고 공시 효력 발생 마찬가지고 14일 지나죠. 그 다음 청문을 하고 처분을 하는데 똑같아요. 행정청 공시 송달일부터 효력 발생까지 14일 걸리고요. 공시 송달 효력 발생 후부터 청문 개최일까지 10일. 그래서 최초 공시 송달 일로부터 24일 이후에 청문 개최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뜯어보면 볼 게 많더라.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하시고요. 또 질서 위반 행위가 나오는데 질서 위반 행위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면요.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요것도 뽑죠. 뽑히는 거죠. 단체소송. 이거 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뭐. 자, 이 중에 분명 오늘 나눈 것 중에 한 두 문제는 걸려요. 제가 봤을 때 두 문제 정도는 걸려. 가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대충 보니까 나올 것 같아. 예. 그죠? 절대 제가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보자는 게 아니라 딱 사이즈 보니까 이 정도까지면 될 것 같아. 예.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지금 요 단체 소송 대상은 요 두 단체예요. 소비자기본법상,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그다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특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지금 이 단체 사항이 해당하는 단체는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 집단 분쟁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그죠?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침해의 금지,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 즉 단체 소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에요. 자,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요. 그래서 첫 번째 정관에 따라,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두 번째요. 단체의 정회원 수 1,000명 이상이죠. 1,000명 이상. 그 다음이요.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른 등록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29조입니다. 등록 후 3년 경과한 단체. 이 세 가지 단체예요. 요건.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전 단체의 정회원 수가 1,000명 이상. 1,000명입니다. 1,000명.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경과됐을 때. 두 번째 단체는요. 비영리 단체인데요.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이에요.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로부터 단체 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았을 것. 두 번째, 정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에 최근 3년이요. 이를 위한 활동 실적 있을 것이요.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 5,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네 번째,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죠. 네 가지입니다. 법률상,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로부터 단체 소송 제기를 요청받을 것. 두 번째, 정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활동 실적이 있을 것.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네요. 필요하네요. 그 다음,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 5,000명. 아까는 소비자 단체로서는 1,000명인데 비영리 민간단체는 5,000명을 요구하네요. 자,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비영리 민간단체가 좀 더 까다로워. 가만 보니까 법률상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이 정보 주체로부터 단체 소송 제기를 요청할 것. 100명 모아야 된다 이거죠. 자, 소비자 단체에는 이런 요건이 또 없어. 그죠? 그냥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 권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기만 하면 돼. 뭐 비영리 민간단체처럼 법률상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로부터 단체 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긴 필요하다. 두 번째, 정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활동 실적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성원 수가 5,000명,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등입니다. 그 다음, 전속 관할이에요. 자, 단체 소송의 소는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 전속합니다. 외국 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도 업무 담당자 주소에 따라 합니다. 자, 이걸 외국 사업자에 적용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업무 담당자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자, 소송 대리인 선임이요. 단체 소송의 원고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되죠. 소송 허가 신청. 단체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요, 소장과 함께 소송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데요. 그 소송 허가 신청에는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원고 및 그 소송 대리인, 피고, 정보 주체에 침해된 권리 내용이요. 이런 것들 기재돼야 되고요. 그리고 좀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로서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 권익 증진을 그래서 이러한 처음에 요건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그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 권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 단체 1,000명 이상, 회원수가 1,000명 이상, 그 다음에 소비자 기본법 29조에 따라서 3년이 경과했을 것, 그죠?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자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비영리 단체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여야만 해요. 그 다음 소송 허가 요건이에요. 소송 허가 요건. 가령 개인정보 처리자가, 여러분 허가 요건 두 가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 수락하지 않아. 그때 단체 소송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 다음, 지금 소송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두 가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 소송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요, 단체 소송을 허가하거나 그 다음에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가능하고요. 확정 판결 효력입니다.
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됐어.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자, 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 자, 다음과 같은 사항인데요. 자,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그때 단체 소송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요, 두 번째, 기각 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이 밝혀졌다. 그런 경우라면 자, 단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민사소송법 적용 준용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적용이 준용이 돼요. 이 정도. 자,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 소송이요. 출제 유력한 테마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꼭이요. 자, 살짝 조금 힘들어지니까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행정 절차, 그죠? 행정 절차,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9번 같은 문제도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처리기간 설정 공표 이런 거, 그다음에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처리기간 설정 공표, 그죠? 네. 이런 문제는 행정절차법에서 사례형으로, 그죠? 혹은 단문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40문제 나왔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서 행정청 처리기간에 관한 작은 소주제죠. 처리기간을 넘겨 처리한 경우 위법령을 서술하시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 강행유종인지와 행정절차법상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두 번째 같은 경우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에 관한 법률상 처리 민원의 처리기간이 규정이 강행유종입니까? 아니죠.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처분이나 그 민원의 그 처리 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리 기간. 자, 신청에 따른 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 위함이에요. 그래서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에 불과하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또 행정청이 자, 처리 기간이 지나서 처분을 하였더라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대법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법 시행령 23조에 따른 민원처리 진행사항 통지도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일 뿐 그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처분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그 처분 및 민원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처리 기간을 넘겨 처리한 경우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어서 자,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훈시 규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정리하셔야 된다. 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시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